중풍으로 와상 중인 남편 정우와 살던 영숙.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아픈데 그 죽음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라면 어떨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오직 한 마리의 개만이 알고 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충직한 친구의 이야기. 지금부터 백구가 지켜낸 마지막 약속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김영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 박정우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1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정우는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서만 지내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로 정우의 아침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몸이 불편해진 남편을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최고였습니다. 닭가슴살과 야채를 잘게 썰어 넣고 한참을 저어가며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컹컹. 마당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 전 강아지일 때 집으로 데려온 진돗개였죠. 순하고 영리한 녀석이었는데 정우가 아프고 나서는 더욱 집안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아마 아침 산책을 나가자는 뜻이겠죠. 잠깐만, 백구야. 아버지 아침 드시고 나서 나가자. 영숙은 죽 한 그릇을 그릇에 담고 정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던 정우가 눈을 뜨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어눌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영수가. 고마워. 무슨 고맙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못 해드리면 아내가 아니죠. 영숙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정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이면서 정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오전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재가 고용해준 간병인 최태섭이 출근한 거였죠. 50대 중반의 태섭은 경력도 오래되고 실력도 좋다고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뚝뚝하고 친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은 드셨어요? 네, 집에서 먹고 왔습니다. 태섭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도 정우를 돌보는 일만큼은 꼼꼼하게 해주어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장에 다녀올게요. 영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기만 했던 백구가 갑자기 태섭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한 거였어요. 컹컹, 와랄. 백구는 목에 털을 세우고 태섭 앞에 서서 계속 짖었습니다. 꼬리는 바짝 말고 있었고 태섭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위협적으로 울었죠. 어머, 백구야. 왜 그래?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백구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는데 태섭에게만은 유독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얘가 왜 이래? 태섭 씨,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태섭은 무표정한 얼굴로 백구를 바라보더니 발로 살짝 밀쳐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걔가 예민할 때가 있죠. 그 말과 함께 태섭이 백구를 밀치자 백구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치면서도 계속 태섭을 노려보고 있었죠. 백구야, 그만해. 미안해요, 태섭 씨.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영숙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듯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돌보겠습니다.
태섭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정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한 번 더 크게 짖었는데 그 소리에는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반응이 너무 평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태섭이 이미 정우를 돌보고 있으니 시장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백구야, 집 잘 지키고 있어.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영숙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집안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길,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따라 백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영숙은 몰랐습니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재래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영숙은 정우가 좋아하는 두부와 시금치, 그리고 닭가슴살을 샀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재료들을 골라야 했거든요.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장을 보는 동안에도 집에서 일어난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숙 씨, 집에 남편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병인분도 계시고 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백구의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태섭이 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겼는데 오늘은 마치 적을 대하듯 경계했습니다. 1시간 정도 장을 본 후 영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집 앞에 다다르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구가 대문 앞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였어요. 기잉, 기잉. 백구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소리도 아니었죠. 마치 무언가 슬프고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영숙이 다가가자 백구는 더욱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향해 몇 걸음 뛰어갔다가 다시 영숙에게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빨리 들어가 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았거든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태섭 씨?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급하게 정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우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보, 여보. 영숙은 급하게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뭔가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흘린 듯한 자국이었죠. 아, 아니야. 이럴 수가.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정우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체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태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돌아보니 태섭이 현관에서 막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태섭 씨, 정우 씨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섭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의 맥박을 재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섭 씨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영숙의 질문에 태섭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 저는 잠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담배를 사러요. 그 순간 백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백구는 태섭을 보자마자 다시 사납게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왈알. 이상했습니다.
백구는 현관문 앞에서 태섭을 향해 짖으며 꼬리를 바짝 말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태섭을 무서워하면서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조용히 해. 영숙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태섭만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영숙의 마음에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119에 신고해야겠습니다. 태섭이 휴대폰을 꺼내자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정우는 멀쩡했는데 고작 한두 시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도 백구는 계속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독 태섭에게만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자연사로 보입니다. 중풍 환자분들은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구급대원의 말을 들으면서도 영숙은 백구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태섭을 경계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 태섭만 바라보며 짖는 것. 우연일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태섭은 일이 끝났다며 돌아갔고 영숙은 혼자 남겨졌어요. 백구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영숙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영숙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백구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영숙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친척들과 정우의 옛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고 아들 내외도 장례 준비를 도왔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현관문 앞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주어도 몇 입 먹지 않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아버지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 알겠니? 영숙이 백구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도 백구는 여전히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장례식 당일 태섭도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백구의 반응은 여전했어요. 컹컹. 백구는 태섭을 보자마자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라 시끄럽게 할 수는 없어서 영숙이 급하게 백구를 달랬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걔가 요즘 예민해서.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도 내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섭의 말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벌써요? 갑자기 왜요? 환자분이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의 대답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1년 가까이 정우를 돌봐왔는데 마치 그저 일이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백구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가끔씩 낮게 끙끙거리며 울었어요. 영숙은 백구가 보고 있는 방향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태섭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재에게 물어봐도 태섭의 연락처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엄마, 간병인 분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 거지? 모르겠다. 급하게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니 그때 민재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CCTV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영상 한번 봐볼까요? 영숙은 CCTV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몇 년 전에 설치해 준 것이었는데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컴퓨터를 켜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돌아가신 그날 아침부터 차례로 돌려보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가 시장에 나가는 장면이 나오네요. 아, 백구가 따라가려다가 돌아오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던 민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좀 이상한데요. 왜? 뭐가 이상해? 민재는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이 시장에 나간 오전 10시경, 분명히 태섭이 집 안에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실을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정우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분 분명히 집에 있었네요. 그런데 경찰에는 밖에 나갔다가 왔다고 했잖아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자세히 봐보자, 민재야. 영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백구가 정우의 방 앞에서 계속 짓고 있는 모습, 그리고 태섭이 뭔가 작은 것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도 보였어요. 엄마, 태섭 씨 손에 뭔가 들려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대의 영상 일부가 이상하게 끊어져 있었어요. 왜 이 부분만 영상이 없지? 민재가 파일을 확인해 보니 해당 시간대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요. 왜 하필 그 시간대 영상만 없을까요?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섭의 거짓말, 삭제된 영상,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백구와 함께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너는 그날 뭘 봤니? 태섭 씨가 뭘 했는지 알고 있는 거니? 백구는 영숙을 올려다보더니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숙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섭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영상을 지웠을까요? 혹시 정우의 죽음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 영숙은 태섭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집 주소도 가짜였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민재는 CCTV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숙의 기대와 달랐어요. 경찰은 며칠 후 내사 종결을 통보해 왔습니다. 어머님, 간병인의 거짓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영상도 일부가 삭제되어 있어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요. 담당 형사의 말에 영숙은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방으로 떠났다고 하시고요. 태섭은 마치 계획이라도 세운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 주소도 허위였고 휴대폰도 해지된 상태라 경찰도 찾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백구만이 여전히 현관문 앞에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만 알고 있는 거구나.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재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밀하게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엄마, 여기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재가 가리킨 화면에는 정우의 방 입구가 보였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화면을 좀 더 크게 해볼까? 영상을 확대하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정우가 침대 위에서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우 씨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때 화면 한쪽에서 태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태섭은 손에 뭔가 작은 것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화질이 흐릿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양으로 봐서는 주사기 같았습니다. 엄마, 저게 주사기 아니에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태섭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을까요? 정우는 주사를 맞을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영상을 계속 보자 더욱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백구가 침대 옆에서 사납게 짖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컹컹, 와랄. 화면 속 백구는 태섭을 향해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갑자기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왜 화면이 꺼졌지? 민재가 파일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그 시점에서 영상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1시간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엄마, 이거 일부러 편집한 것 같아요. 파일 정보를 보니까 중간에 삭제된 흔적이 있어요.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영상을 지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CCTV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태섭 씨가 우리 집 CCTV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글쎄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민재는 컴퓨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정우가 돌아가신 당일 오후에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어요. 엄마, 여기 봐요. 오후 3시에 외부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파일이 삭제된 것 같아요.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태섭은 무언가 나쁜 일을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영상까지 삭제한 거였어요. 그럼 정말로 그분이 아버지를... 민재도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본 것은 분명했어요. 정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태섭이 들고 있던 주사기, 그리고 백구의 필사적인 경고. 백구가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구나. 영숙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백구는 태섭이 다시 나타날까봐 경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본 정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그때 집에 있었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비록 경찰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영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민재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새로 발견한 영상을 보여주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어머님, 영상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태섭 씨를 찾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주사기까지 나왔잖아요. 화질이 너무 흐려서 정확히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숙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태섭을 찾아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구가 영숙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백구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백구는 영숙의 손을 살짝 하자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영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적어도 백구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영숙은 며칠 동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고 태섭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야. 영숙은 집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우의 방부터 시작해서 거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백구는 영숙의 행동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정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앞에서 앉아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백구야, 거기 뭐가 있는 거니? 영숙이 옷장을 열어보니 정우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옷장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숙이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뒤편 구석에 뭔가 작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꺼내보니 작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이 본 적 없는 수첩이었죠. 정우 씨가 이런 걸 숨겨놨다니. 수첩을 펼쳐보니 정우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뭔가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3월 15일. 태섭이 가져온 약이 이상하다. 색깔이 평소와 다름. 3월 20일. 또 다른 약을 가져왔다. 먹지 않고 몰래 버렸음.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태섭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4월 5일. 태섭에게 직접 물어봤다. 둘러대기만 한다. 4월 10일. 태섭. 3천 현금. 약값이라고 했지만 믿기지 않는다. 영숙은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정우가 태섭에게 돈을 준 이유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더 뒤에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4월 25일. 태섭을 경고했다. 이상한 약 가져오지 말라고. 표정이 무서웠다. 5월 3일. 또 돈을 요구한다. 묵인해 달라고 한다. 뭘 묵인하라는 거냐? 경고 후 묵인이라는 표현에 영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우가 태섭에게 뭔가를 경고했고 태섭은 그것을 묵인해 달라며 돈을 요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5월 15일. 태섭이 화를 냈다. 계속 간섭하면 좋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다. 5월 20일. 무서워졌다. 영숙이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된다. 영숙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혼자서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때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우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일 영숙이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다. 태섭의 눈빛이 이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영숙은 수첩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 했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왜 혼자 고생했어요? 저한테 말했으면 됐는데. 백구가 영숙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정우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듯이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영숙은 수첩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정우가 태섭에게 준 돈의 기록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처음에는 3,000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5월 10일, 5,000원 더 달라고 한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5월 18일, 10,000원을 줬다. 약 가져오는 것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영숙은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섭이 정우에게 이상한 약을 가져왔고 정우는 그것을 의심해서 경고했어요. 그러자 태섭은 돈을 요구하며 묵인해 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섭이 가져온 약들, 색깔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혹시 가짜 약인가? 아니면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 약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지만 태섭이 알까봐 못 가겠다. 정우는 혼자서 태섭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급하게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당장 와봐.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걸 찾았어. 민재가 도착해서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태섭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래. 그리고 태섭이 이상한 약을 가져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럼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영숙도 그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빨리 말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혹시 자기 착각일까봐.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정우의 수첩과 CCTV 영상을 합치면 태섭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백구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서 바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백구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백구도 태섭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버지 수첩을 찾게 해줬구나. 백구는 영숙을 바라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정우의 수첩을 다시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태섭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우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했어요. 정우의 수첩을 발견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정작 태섭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경찰도 수첩만으로는 수사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며칠 전부터 자꾸 집 뒤편을 향해 짖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개나 고양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방향만 바라보며 짖었어요. 백구야, 거기 뭐가 있는 거니? 영숙이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래된 폐창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비어있던 창고였는데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컹컹, 와랄. 백구는 폐창고 쪽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태섭과 관련된 게 있는 건 아니겠지? 영숙은 호기심과 불안함이 섞인 마음으로 백구를 따라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백구는 창고 옆쪽 숲을 근처에서 멈춰서더니 계속 짖었습니다. 여기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영숙이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풀숲에 검은색 가방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방은 비닐봉지로 대충 덮여 있었지만 비에 젖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가방을 집어들고 보니 제법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이게 태섭과 관련된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이상한 가방을 하나 찾았어. 와서 같이 보자. 민재가 도착한 후 둘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분명히 태섭이었지만 이름은 최태섭이 아니라 박민수로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태섭이라는 이름도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가방을 더 뒤지자 처방전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들이었는데 환자 이름도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처방된 약물들은 모두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많은 처방전이 있는 거지? 민재가 처방전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거 전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에요. 그런데 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방 맨 아래에는 작은 약병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약병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보니 정우가 평소에 복용하던 약과 모양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약들, 아버지가 드시던 약과 똑같이 생겼는데 영숙이 약병을 들고 자세히 보니 라벨에 적힌 성분명이 정우의 약과 달랐습니다. 모양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약이었던 거예요. 민재야, 이거 혹시... 엄마, 이거 가짜 약인 것 같아요. 겉모양은 같지만 성분이 바뀌어 있어요. 민재는 휴대폰으로 약물의 성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에 둘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 성분, 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섭이 정우에게 먹인 것은 치료약이 아니라 독성 약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최태섭이 이걸로 당신을...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거든요. 가방에는 또 다른 물건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료카드,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수첩 하나였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태섭의 글씨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어요. 김정우 마이너스 완료. 심장마비로 처리됨. 이영애 마이너스 진행 중. 가족 의심 시작. 박철수 마이너스 계획 단계. 재산조사 필요. 영숙은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태섭이 정우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치려 했던 거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 연쇄살인범이에요. 민재의 말에 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섭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의심을 시작해서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실행한 거죠. 백구는 영숙과 민재가 가방을 조사하는 동안 계속 현관문 앞에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섭이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섭은 가짜 이름을 쓰며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가짜 약을 먹여 해치는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정우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경찰이 안 믿을 수 없을 거야. 영숙은 가방과 그 안의 모든 증거들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이제야 정우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백구가 영숙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이 중요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도와줬구나.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물론 정우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태섭 같은 악인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영숙과 민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이 있었거든요. 가짜 신분증, 독성 약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담당 형사는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인 문제가 아니네요. 연쇄살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를 다시 시작해 주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즉시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경찰은 태섭의 진짜 신분인 박민수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뉴스에 그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청도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던 직원이 뉴스를 보고 제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저희 요양원에서 일하는 최영수라는 간병인이 뉴스에 나온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태섭은 또 다른 가짜 이름으로 새로운 희생자를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어요. 박민수 씨, 김정우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섭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독성 약물, CCTV 영상, 정우의 수첩, 그리고 태섭 자신의 범행 일지까지. 법정에 서게 된 날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게 되셨습니까?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 개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했거든요. 개가요? 네. 저희 집 백구라는 진돗개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현관문 앞에서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슬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영숙은 백구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섭을 향한 경계심, 패창고로 안내한 것, 그리고 증거들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까지. 그 사람보다 먼저 진실을 말한 건 말 못하는 게 한 말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는 제 남편의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도 백구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개의 행동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근차근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독성 약물 분석 결과, CCTV 영상, 태섭의 범행 수첩,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피고인은 가짜 신분으로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독성 약물을 투여한 연쇄살인범입니다. 태섭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판결이 끝난 후 영숙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구가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데려온 거였습니다. 백구야,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백구는 영숙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백구는 더 이상 현관문 앞에서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가 좋아하던 거실 소파에 누워서 평온하게 쉬었어요. 백구야, 고생 많았어.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정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억울함은 풀렸거든요. 며칠 후 태섭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5년 동안 최소 8명의 노인을 같은 방법으로 해친 것으로 밝혀졌어요. 만약 영숙 씨가 포기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우를 위해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들까지 구한 거였거든요. 백구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영숙을 반기고 산책도 즐기며 밥도 잘 먹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백구는 영숙의 손을 살짝 하자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영숙이 정우의 사진 앞에 앉았을 때 백구도 옆에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마치 정우에게 이제 안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백구가 당신을 지켜줬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줬어요. 사진 속 정우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섭 같은 악인도 있지만 백구 같은 충직한 친구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영숙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평온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태섭이 체포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영숙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고 정우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침이면 정우의 사진 앞에 밥을 놓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영숙은 정우의 사진에 대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추억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영숙이 정우의 사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모습으로 영숙을 지켜보고 있었죠. 백구야, 아침 먹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영숙을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즐기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은 백구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영숙은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백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백구가 태섭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섭은 계속해서 다른 노인들을 해쳤을 거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정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좀 정리해야겠어. 당신도 답답하실 테니까.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정우가 자주 입던 스웨터가 나왔습니다.
영숙은 그 스웨터를 꼭 안아보았어요. 아직도 정우의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 백구가 영숙 옆으로 와서 스웨터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꼬리를 흔들며 영숙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치 저도 아버지 생각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너도 아버지가 그립지? 하지만 이제 우리 둘이 힘내서 살아야 해. 오후가 되자 민재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방문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 백구 덕분에 외롭지도 않고 손자들이 백구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영숙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백구가 정말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예요? 큰 손자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백구가 없었다면 나쁜 사람을 잡을 수 없었을 거야. 와, 백구 대단해. 아이들의 칭찬에 백구는 더욱 신이 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에서 영숙은 정우의 사진 앞에 저녁밥을 놓았어요. 당신, 이제 편히 쉬어요. 저도 이제 조금은 덜 외로워요. 백구 덕분에.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영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따뜻했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백구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백구야, 어디 가는 거야? 백구는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짖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경계하고 있는 거야?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백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누운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편한 곳에서 자렴. 영숙은 백구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백구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백구 잘 부탁해요. 그 애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꿈속에서 백구는 정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내 아버지, 엄마 잘 돌볼게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일어나 보니 백구가 여전히 현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구야, 잘 잤어? 백구는 영숙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흔들며 영숙을 반겼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영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현관문 앞에서 자는 것은 경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였습니다. 백구야, 아버지는 다시 오시지 않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계실 거야. 백구는 영숙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 백구는 더 이상 현관문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는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평온해 보였어요.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백구야. 백구는 영숙의 손을 살짝 하자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는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이제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백구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영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백구는 그 햇살 속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백구는 말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진실을 지켜내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를 밝혀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존재들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백구 같은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하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의 모든 영숙과 백구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